9번 판례 보겠습니다. 9번 판례는 출제 가능성 90% 이상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사료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판례인데요. 일단 문제가 된 이 사료관리법은 독보자법이죠. 그래서 법 종류만 보면은 출제 가능성 10% 미만일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90%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된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 범죄 주체는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이게 무엇입니까? 양이죠. 이제 이렇게 양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 두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양벌 규정 내용 이미 뻔히 알고 계시죠? 직접 위반 행위를 한 그 행위자 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생략하죠. 법인에게도 해당 주모 벌금형을 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양벌 규정이라고 했고요. 그 양벌 규정 의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이 규정 취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그런 취지 내용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각 벌칙 규정 적용되는 요 양이죠. 판매업자 양이면서 양벌 규정에서는 무엇입니까? 법인이 되는 거죠. 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일명 행위자죠. 양과 비교했을 때 염소에 해당하는 인간들이죠.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 실효성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양벌 규정 공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행위자까지 확장시키는 규정이 바로 양벌 규정이라고 했죠. 자,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고요.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그래서 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벌. 양념수할 때 그 양이 아니고 투 의미죠.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예. 당근 지문이죠. 당근. 자,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행위자에 대한 당연히 처벌 근거 규정이 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 이 행위자에게 처벌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이 제조업자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자 될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엑기스로 뽑아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조업자라는 이 인간은 양이었죠.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뽑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결국 얘들은 이런 사업주, 즉 법인을 의미하고, 사업주 직원이나 대리인은 뭡니까? 염소죠. 법인이 아니죠. 행위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염소니까. 제조업자는 양인데 양에 포함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건 개요 법원 판단에서도 역시 복잡한 사건 개요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봤던 그 핵심 내용을 복습하면서 확인한다.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인 얘는요, 어떤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법원입니까? 아니죠. 어떤 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두고 보시죠.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 아니잖아요. 이거는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인데 얘가 얘로 둔갑할 리가 없죠. 아니라 그렇죠. 양벌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복습하셨죠? 근데 이 사건에서 그 원심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합니다. 아니, 아까 그 피고인은 행위자죠.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자의 그 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해야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죠. 양벌 규정의 사료관리법 이걸 누락을 합니다. 누락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각 벌칙 규정. 근데 이 벌칙 규정의 범죄 주체는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조업자 등, 즉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벌 규정은 띡 누락하고 범죄 주체로 제조업자 등, 즉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벌칙 규정만 딱 적용을 하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 원심이. 그러니까 쫑꼬, 즉 구사리를 먹고 있죠.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게 수산협동조합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이자 행위자였죠. 행위자의 이런 지위, 그 다음에 권한, 내용,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냥 이게 직원이라고. 얘는 피고인의 양벌 규정 적용되는, 그렇죠, 행위자, 직원, 즉 종업원 이미 분명하고 복습 내용입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으니까 그냥 약간 쫑꼬만 주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본 판례는 이렇게 다른 양벌 규정 관련 판례 지문과 섞어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풀어 보시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많이 봐왔던
그리고 본 판례와 비슷한 그런 구조의 양벌 규정 판례였죠. 자, 분명히 벌칙 규정에서 이렇게 딱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공사관, 이자, 공사, 시공자 등 일정 업무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양이고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 의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의 기소 주체인 업무주, 당연히 업무주, 법인 처벌해야 되겠죠. 법인 처벌 규정이지 업무주가 아니면서 뭔가 이상한데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 처벌 규정이 될 수 없다.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양벌 규정은 이놈도 처벌하니까 양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벌써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함으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기속되어야 하고, 누가 모릅니까? 법인 대표자,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법인의 수족입니다. 그래서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법인이 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법인 대표자, 수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당연히 누구 책임이야? 법인 자신 책임이죠. 법인 이꼬르 대표자, 대표자 이꼬르 법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를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이 표현 눈에 키우라고 했죠. 직접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자 이꼬르 법인, 법인 이꼬르 대표자니까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표자 수족이죠. 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입니다. 법인이 무슨 고의를 갖겠습니까? 그냥 대표자가 고의가 있으면 그냥 법인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법인 자신, 네가 과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 대표자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 상당히 장황하게 장문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전, 요거 한 방이면은 끝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니, 그래 양벌 규정으로 법인 플러스 행위자 둘 다 처벌하는 것은 좋다 이거.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법인 설립되기 이전에 이 자연인 어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대. 근데 법인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그 법인을 처벌하는 그 처벌 규정에 대한 범죄 주체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지.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입니다. 행위 당시에 그 법인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에 규정된 범죄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당연한 이치죠. 범죄 주체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지당하신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죠. 행위 당시에 범죄 주체가 없었는데. 옳은 내용이죠. 근데 그 앞에 좀 장문으로 서술된 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일반론적인 내용들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반론적인 내용 그 자체도 자주 출제되었고 또 100% 확률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행위자 그 자연인을 처벌하죠. 다만 범죄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자 벌 하는 외에 법률효과 기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규정을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면 아직 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 효과가 설립 후 법인에게 당연히 기소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원칙 딱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하고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 책임. 이 자기는 누구? 법인. 자기 책임. 얘가 어떤 자기 책임지죠? 그렇죠. 니 왜 그 똘마니들 제대로 관리감독 안 했냐? 라는 데 대한 그 책임이죠. 그래서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 과실. 이건 누구 과실입니까? 그렇죠. 이 법인의 과실로 보는 거죠.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전이라면 이렇게 주의 또는 관리 감독해야 할 법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인한테 책임을 지운단 말입니까?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 행위시 원칙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는 법인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행위시에는 어떠한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그렇죠, 아까 마무리 지었던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4번 지문 보시죠. 사료관리법 본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은 파악했으니 결론 보러 갈까요? 결론 보러 가기 전에 약간의 사안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 피고인과 직원이라고 했죠. 이 수산협동조합의 직원입니다. 근데 얘가 이런 짓을 했대요. 당연히 처벌과 마땅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의 범죄 주체는 얘들입니다.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 지급되는 애들이죠. 근데 처벌된다면 이는 사료관리법 35조 1항, 그렇죠, 양벌 규정 때문에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지 벌칙 규정의 범죄 주체이니까
재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 벌칙 규정은 얘들한테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9번 판례 보겠습니다. 9번 판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자 기록 등 위작, 동행사죄, 즉 형법상 범죄와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판례라서 출제 가능성 90% 이상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조울토라 캡션장 간단히 도의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A, B, C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A는 어떤 물품을 공급한 회사였고요. 자, B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입니다. C는 그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던 이제 고객이었고요. 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고객이 필요한 물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물품 공급사가 공급을 한 것을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못된 인간이 등장합니다. 갑이라는 못된 인간이 등장하는데 갑은 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얘가 어떤 못된 짓을 하는가 하면 자기 개인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 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사업체를 끼워 넣어요.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자신의 개인 사업체가 먼저 공급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고객한테 대파는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하나 떠오르죠. 배임죄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메인으로 문제된 게 그 배임이 문제된 게 아니라 사전자 기록 위작 행사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죠.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직원이었대. 그래 얘가 자신이 권한이 있음을 악용을 해가지고 물론 전자세금 계산서였겠죠. 이 세금 계산서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이 쇼핑몰 업체 명의로 발행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용 그대로 진실되게 입력을 하고 이걸 발행을 하고 그 국세청에 전송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못된 배임적인 행위를 한 뒤에 이런 식으로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위작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전자 기록 위작 동행사죄로 기소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내용 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배임적 행위를 했지만은 세금 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이 배임적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위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위작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였습니다. 판결 요지 내용은요, 우리가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의 위작이라는 이 행위 태양과 관련된 유명한 판례 일반적인 내용이죠. 당연히 출제 가능성 100%이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살펴보시죠. 자, 사전자 기록 위작죄는 이런 구속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중에서 위작이라는 행위 태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가 당연히 위작에 포함되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문서죄의 위조와 유사한 그런 구조이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일반 문서죄의 위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은 위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작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 연화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한 경우 일반 문서죄에서는 위조가 되지 않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 위작에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 남용, 아까 배임과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죠.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네요. 이러면은 위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위가 거짓일지 아닙니까? 위에 해당되지 않지. 진실이니까. 결국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위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다듬어진 위작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일반 논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을 보시겠는데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죠. 시험 문제 풀기에 딱 필요한 것들만 우리 체크할 겁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의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린 그 내용들 중에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런 사건 개요의 추상적인 표현에 대입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밑줄 건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공소회 1회사 명의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B 온라인 쇼핑몰 업체였죠. 이런 거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이해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쇼핑몰. 그 다음 나머지 아랫부분은 무시.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피고인 뭐 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갑이라고 설정했죠. 갑은
아까 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직원이라고 했죠. 이놈이 이제 배신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권한 부여받아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권한 있는 없는. 그렇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이 있대요. 그리고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죠. 그 세금 계산서 내용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물품 공급까지 이루어졌어요. 여기다가 진실 박아놓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여튼 그 세금 계산서 내용 보니까 이 사건 거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대. 진실 이런 것들만 탁탁 박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각 전자 세금 계산서는 자 공소의 1회사 즉 온라인 쇼핑몰 업체 그 다음 사업자명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였습니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거래 실질이 뭐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갑이 설사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내용이 진실이면은 결국은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파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돼요. 실제, 진실이었죠. 이루어진, 진실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따라,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문구가 계속 등장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상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그러니까 허위 입력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세청이 전수한 행위를 두고 전자기록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갑이? 아니었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따라서 갑의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잡출한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권한이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배신 행위를 했으니까. 다만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 입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서 사전자 기록 위작 행사죄에 대해서 유죄 인정했는데 이거는 잘못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음 파트. 자 근데 사건에서 이제 업무상 배임 문제는 이렇게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으니 이제 업무상 배임도 문제가 되었다.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체를 개입시켜서 마진을 취한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문제에서 언급한 사례 구조하고 요 마스크 관련된 사례 구조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마스크 사건은 마스크 공급사, 개인 사업체, 이제 쇼핑몰 업체인 그 회사 그리고 고객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배임이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 공소의 1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개인 사업체가 이 회사와 고객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마진은 마스크 공급사에게 줘야 될 마진이었지 공소의 회사에게 줘야 될 마진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의 메인 이벤트는 사전자 기록 위작이었지 업무상 배임이 아님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판례는 이렇게 대놓고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와 관련된 판례가 간간히 요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은 보아하니 방금 본 그 판례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상황 파악은 완료했으니 마지막 결론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국은 거래 내용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를 기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따라는 그 내용이 진실이다 라는 뜻이죠. 자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한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이게 뭐죠? 당연히 사전자 기록 위작죄의 주구 아닙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당연히 이거 충족해야죠. 당연히 조문에 떡하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의 기록 당연히 뭐죠? 객체에 해당하는 객구 아닙니까? 구성요건 요소로서 충족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연하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지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죠. 당연한 옳은 내용이었고요. 3번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본 판례에서 피고인 갑도 이런 사람이었죠. 단지 그 권한을 남용, 본 사건에서도 권한 남용했습니다. 다만 진실인지 허위인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때는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야죠. 허위이니까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권한이 있는 사람, 본 사건에서 갑이었죠.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의 그 권한을 남용할
하여 입력하였다면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신용을 위태롭게 한다 볼 수 없으므로 사전자 기록 등 위작 재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네요.